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역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드디어 지난 시간에 조선이 문을 활짝 열고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문물이 들어오자 개화정책이라고 불리는 본격적인 문을 연 것에 발맞춘 다양한 종류의 정책을 실시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 개화정책이라는 게 미래를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시대적 흐름에 맞는 국제정세에 뛰어드는 조선의 굉장히 자주적인 좋은 방향의 정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우리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오랜 기간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는 쇄국 정책이라는 걸 추진을 했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개화 정책이라는 굉장히 낯설 수밖에 없다, 맞지 않았다, 정서상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게다가 이 개화 방향이 대부분 불평등 조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불평등 조약으로 상당히 많은, 특히 경제적 문제들이 당시 조선에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조선 백성들은 이 개화 정책에 대해 굉장한 위기감, 불안감, 공포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초창기에는 개화 정책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자, 그 저항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운동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먼저 일어났던 게 이 위정척사 운동이라는 사건이 되겠는데요. 자, 위정척사 해석을 해보니까 정자가 누구나 다 아는 정자야. 요 정자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른 것을 원하는 거야. 그래서 하는 운동이거든요. 자, 우리 생각에는 문을 여는 게 바른 것이다, 문을 닫는 게 바른 것이다. 문을 닫고 지금의 원래 질서대로 사는 게 바른 것인 거야. 자, 조선이 원래 살던 질서, 유교적 질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유교, 성리학이죠. 여기에 발맞춘 조선의 전통 질서, 이것으로 가는 것이 바른 것이고, 그걸 위해서 사악한 것들은 배척하는 거야. 즉, 사악한 것들, 문을 열면서 들어오는 것, 이런 서양의 것들, 외세의 것들, 열강의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사악한 것이기 때문에 조선 유교, 전통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우리의 미풍양속을 훼손하는 안 좋은 것이기에 배척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결국 여기서 굉장히 중요시여기는 게 이제 유교적 정신으로 돌아가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교를 가장 열심히 공부를 했던, 지금까지 유교적 가치관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살았던 양반층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운동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다수 양반들이 임금님, 문을 열지 마세요. 문을 여는 것은 사악한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아름다운 유교적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하고 진행했던 운동인데요. 자, 이 운동은 무려 이양선이 마구잡이로 나타났던 1860년대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60년대부터 쭉쭉쭉 정부가 이제 움직이는 방향이 좀 다르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조약을 체결하는 국가도 달랐고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모습들도 달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기별로 약 스타일 차이가 납니다. 그 스타일 차이가 10년대 단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 교과서에 적혀있듯이 1860년대는 통상반대. 그러니까 아예 저들이 다가오는 것 자체, 우리랑 뭔가 소통하자고 오자는 자체가 싫은 거야. 말도 걸지 마세요. 통상반대 운동이고요. 그런데 조선 정부가 약간 입장이 바뀌어요. 자, 1870년대 개항반대 운동. 개항, 항구 열지 마세요. 쟤네한테 문 열지 마세요고요. 1880년대는 개화반대 운동, 문을 열어서 변화하는 모습까지 나타나니까 이거 좀 하지 마세요 해가지고 당시 조선의 상황에 맞게 시기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요거를 보려니까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던 조선의 상황과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같이 한번 볼 거고요. 지금 우리 교과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더해서 이제 90년대 요거까지 지금 위정척사 운동으로 묶어놨는데, 일반적으로 여기 보면 항일의병 운동이라고 해서 90년대는 그 의병은 따로 빼놔요. 우리 교과서에도 뒤에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뒷부분에서 볼 거고요. 보통은 요렇게 세 개를 위정척사 운동으로 봐요. 요거를 당시 상황과 어울려서 왜 이렇게 시기적으로 바뀌었는지, 이때 가장 활동을 열심히 했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인지 요런 것들을 볼 건데요. 요거는 교과서가 약간 빈약해서 학습지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일단 학습지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켜놨는데요. 혹시 학습지 인쇄가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친구들은 연습장에 적어보세요, 얘들아. 아니면 교과서에 요거 해당되는 내용 밑줄 그어가면서 추가적으로 메모를 한다든가 요래도 돼요. 자기 나름대로 필기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방금 봤듯이 자 위정척사 운동 왜 시기별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띠게 됐느냐, 당연히 그때마다 배경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건데요. 자 조선은 1860년대, 요때는 우리 맨 처음 시간에 배웠던 흥선대원군 요 아저씨가 권력을 잡고 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흥선대원군 시기에 이미 이양선이라고 불리던 우리랑 다른 모양의 배가 외세가 쳐들어오고 있었잖아요. 막 접근해가지고 조선아 문 열어 이러면서 막 청나라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 어떻게 문을 여는지 우리가 직접 생생하게 지켜봤다라는 거야. 심지어 이 와중에 병인박해, 병인양요 같은 사건이 1860년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프랑스라고 하는 외세와 큰 갈등을 겪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제너럴 셔머너 사건, 미국과 트러블이 있었죠. 오페르트 도굴 사건, 내가 참고자료 읽어보라고 했어요. 독일과도 트러블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민중들 사이에 서양에 대한 공포감, 경계심, 불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던 시기예요. 그래서 아직 개화 정책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때 우리는 서양이란 존재를 알고 있었고 트러블을 겪게 되면서 이들과 소통하는 것 자체를 불안하게 여겼다는 거지. 게다가 이 이양선들이 다가올 때 지금 사건들 다 보다시피 상당히 좀 폭력적이잖아. 왜냐하면 내가 전에도 말했듯이 이 시기에는 한포외교, 포함외교라고 불리는 외교 방식이 일반적이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제국주의에 따른 침략적인 접근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들과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예 이들이 다가오는 것 자체가 무서운 거야. 그거를 상징적으로 통상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니 아예 얘네랑 소통하고 뭐 장사하고 교류하고 그런 거 자체를 일절 생각하지 마. 그냥 접근 자체를 다 막아버려. 이게 통상반대 라는 주장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근데 마침 이때 흥선대원군은 이 통상반대에 어울리는 통상수교 거부정책, 즉 쇄국정책을 추진을 했었다라는 거고요. 자, 쇄국정책이란 건 이들의 주장인 통상반대와 같은 입장이라는 거죠.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양반들은 대원군의 정책을 굉장히 응원하고 지지하는 형식으로 60년대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즉 60년대는 위정척사 운동이 상당히 평화롭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왜냐면 뜻이 같으니까. 되게 웃긴 게 대원군이 내정개혁할 때는 우리 앞에서 봤듯이 뭐 호포법이라든가 그치 서원정리라든가 양반들하고 트러블이 많잖아요. 그래서 양반들이 되게 대원군 싫어했다고 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원군이 버텼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백성의 지지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부분에서는 양반들하고 뜻이 맞는 거야. 약간 애증의 관계인 거죠. 대원군과 양반들이. 그러니까 너무 양반들이 그렇다고 대놓고 대원군을 막 몰아내기도 좀 애매한 거야. 그래서 10년씩이나 해먹을 수 있었던 거지, 이 아저씨가. 그런 부분. 그래서 대원군이 실은 병인박해를 해가면서 어떻게든 외세를 거부하는 모습을 강하게 보여줬던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해요.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60년대 양반들하고 이제 대원군을 중심으로 한 조선 정부의 뜻이 잘 맞게 위정척사 운동이 평화롭게 진행이 되는데요. 70년대 가면서 이 위정척사 운동은 더욱더 경계심이 커져요. 왜냐하면 이때 신미양요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의 사건에 이어서 이제 양반들 사이, 민중들 사이에 서양에 대한 경계심이 더욱 커졌어. 더욱 커진 상태에서 여기에 변수가 된 게 대원군이 드디어 하야를 했다라는 거예요. 권력에서 내려왔다라는 거고요. 어른이 된 고종이 친정을 시작하면서 문호개방을 시작합니다. 특히 이 문호개방으로서 운요 사건이라는 걸 계기로 드디어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70년대 체결을 한다라는 거죠. 즉 이제 조선 정부가 이 위정척사 운동 세력과 다른 방향으로 외교 정책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강화도 조약을 통해 무려 항구를 3개나 열었죠. 부산, 원산, 인천, 개항을 했다라는 거고요. 아니 앞에 우리가 대화조차 하지 말랬는데 항구를 여셨단 말이야. 즉시 이 항구 닫으십시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개항 반대 운동, 개항 반대를 주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70년대 스타일이 바뀐 이유가 바로 요건 거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통상 반대에서 개항 반대로 위정석사 운동의 스타일이 약간 변신을 합니다. 변신하면서요. 특히 이 시기에는요. 고종과 굉장히 가까웠던 어떤 양반 아저씨 하나가 굉장히 적극적인 활약상을 펼치게 되는데요. 자, 이 아저씨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일명 별명 도끼 아저씨 최익현이라고 하는데요. 최익현, 이 아저씨 도끼 아저씨가 별명입니다. 왜 도끼 아저씨냐? 이 아저씨가 이제 자기가 활동할 때 양반이다 보니까 상소를 올리면서 이제 저항 운동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상소를 올릴 때 항상 준비인물이 도끼예요, 도끼. 그래서 사실 이 최익현이란 사람은요, 고종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이거든요. 왜 가까우냐? 바로 앞에서 고종이 권력을 되찾은 계기, 흥선대원군을 하야하는데 되게 큰 역할을 했던 게 이 최익현이란 아저씨예요. 이 최익현이 사실 아까도 했지만 양반층이 대놓고 대원군한테 이제 내려오라고 말을 못해요. 같은 외교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봐도 지금 문제가 있단 말이야. 고종이 이미 어른이 됐잖아. 그러면은 대원군이 아무리 잘하더라도 일단 내려오는 게 맞는데 안 내려오시니까 최익현이 도끼랑 같이 상소를 해요. 이제 왕께서 어른이 되셨으니 대원군께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 잘하셨는데 이제 내려옵시다. 그렇게 자꾸 고집 부릴 거면 내 목을 치십시오 이러면서 도끼 들고 오거든요. 근데 이게 계기점이 돼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막 상소문이 올라오면서 대원군이 결국 하야를 하게 돼요. 그래서 고종 입장에서는 은인이죠. 굉장히 고마운 분인데, 근데 최익현이 그렇게 해서 고종 임금님 잘해보십시오 하고 이제 권력을 줬더니 이 고종이 개화파를 끌어들이면서 통상 개국론을 받아들이면서 개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익현이 임금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임금님 우리 아직 경험이 없으셔서 실수하시는구나. 이 간신배들의 말에 넘어가셨구나. 임금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개항 반대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상소를 올려요. 그래서 그냥 개항 반대합니다 하면은 임금님 당연히 왜? 이게 더 좋은 거야 하고 이제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임금님 왜 개항을 하시면 안 되냐면요. 5가지나 개항을 반대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상소를 올리는데, 이 상소문은 일명 5가지 불가능한 이유가 담긴 상소라고 해서 오불가소라고 하고요. 이 오불가소 교과서에 굉장히 친절하게 잘 소개를 해놨어요. 다른 데는 상소가 없는데 요거는 진짜 자세하게 상소가 있더라고요. 요거 교과서 다시 한번 같이 보면요. 네, 이 아저씨가 최익현인데요. 딱 봐도 좀 꼬장꼬장하게 한 고집 하시게 생겼죠.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제 뒤에서도 여러 번 출연하기 때문에 중요한 아저씨라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 오호불가소, 자 보다시피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가지의 논리적인 근거를 대요. 근데 이 상소가 진짜 대단한 게, 조선 정부가 개항을 했는데 불평등 조약을 맺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개항이 중요하지 얘네가 무슨 의도로 우리한테 접근하는지를 파악을 잘 하지 못했거든요. 바로 제국주의라는 그 침략성에 대해서 이 최익현은 이 오불가소에 굉장히 정확하고 냉정하게 분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요 놈들이 그냥 우리한테 온 게 아니에요. 운용호 사건 그거 왜 이렇게 했냐면요. 우리 침략하러 온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 외색의 침략성, 이 침략적 의도를 정확하게 분석을 했고요. 특히 이건 강화도 조약이니까 누구의 침략성을 지적했겠어요? 맞아요. 일본, 일제의 침략성을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5가지로 근거를 대는데요. 근데 실은 이 5가지를 다 하는 건요, 솔직히 고등학교 수준에 가까워요. 알아서 나쁠 건 없지만 약간 우리 교과서가 수준을 높게 잡은 것 같아. 그래서 이게 5가지 다 알기보단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3번입니다. 괜히 이 가에 빈칸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요 빈칸에 들어갈 내용. 자, 저들이 비록 동양의 외인이라고는 하나, 자, 동양이에요. 우리랑 같은 출신이고 원래 친밀한 애들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우리랑 친밀한 애들이었어요. 하지만 버트가 돼 있잖아. 뒤에는 바로 내가 아까 얘기했던 일본의 침략성을 지적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임금님께서 일본 선택하신 이유, 일본이 우리랑 가깝다고, 친밀하다고, 원래 친했던 교리 나는 친구였다고 그렇게 믿고 계시나 본데 서양 애들하고는 다른 애들이라고? 아닙니다. 일본과 서양은 모두 한 통속입니다. 한 통속이다. 약간 이런 류의 내용이 쭉쭉쭉쭉쭉 나와요. 그래서 임금님이 서양하고 일본이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하셔서 일본 먼저 문을 열어보시는 걸로 개항의 맛보기를 하시려고 하나 본데 아닙니다. 저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세요. 저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이미 일본과 서양은 한 통속이라는 말이에요. 같은 존재예요.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풀었으니까 요렇게 되는데 당연히 이 아저씨는 한자로 쓰셨겠죠? 요거를 5글자로 줄여서 흔히 외양일체론이라고 합니다. 외양일체론, 외놈과 양놈은 일체 같은 몸이다 라는 이론이라는 거죠. 외양일체론. 그러면서 일본이 서양과 마찬가지로 제국주의적 침략적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왔다. 우리한테 접근한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강화도 조약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을 정확하게 지적해준 그러한 상소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소문 오불가소라는 거고요. 자, 이게 바로 1870년대 최익현이 개항 반대를 주장하면서 내세웠던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개항하실 거면 차라리 제목을 치십시오. 이때도 도끼 들고 오세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다시 학습지로 돌아와서 그래서 1870년대 자 이때는 개항 반대를 주장했다라는 건데 요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게 최익현이 외양일체론을 비롯한 5가지 개항하면 안 되는 근거를 담은 오불가소를 주장한 것이 아주 유명하다라는 거고요. 자, 이 상소를 비롯한 이 개항 반대 운동을 보니까 일본의 침략적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한테 하지 마세요 했는데도 정부가 개항 멈춥니까? 오히려 더 열죠. 더 열어요. 개항 수준이 아니라 개화. 문을 열기만 한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여서 변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는 개화 반대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개화 반대로 변신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임금님께서 야 이거 괜찮다니까 함 읽어봐 하면서 책을 하나 소개해요. 김홍집이 들고 왔던 책인데요. 우리가 지금 취해야 될 정책적 전략은 이런 거란 말이야. 조선 책략입니다. 조선 책략, 우리 앞 시간에 봤던 황준신 이 아저씨가 썼던 책이었었죠. 그러면서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관계를 맺고 미국과 가까워지면서 러시아를 막아내라 라는 그런 외교적 전략이 담긴 책이었는데요. 이걸 읽어봐라 이러면서 야 서양하고도 우리 친구해야 된다니까 미국하고 친구해야 된다니까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본격적인 개화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봤던 그런 거 시찰단들이라든가 통미기모 암원 별기군 기기창 방문군 이런 것들이 막 설치가 돼요. 게다가 심지어 서양이었던 일본 수준이 아니라 진짜 서양이 미국과도 조약을 체결했고요. 이 미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겠다고 유럽 세계 한번 밟아보겠다고 보빙사절단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시찰단에 보내게 된다라는 거죠. 자, 민중들은 더더욱 분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지 말라는데 더 심하게 하잖아. 당연히 운동의 규모가 더 커지겠죠. 저항의 강도가 더 강해질 거예요. 왜냐면 우리말을 안 받아주니까. 그러면서 특히 양반하면 굉장히 많은 수의 양반이 모인 영남지방, 바로 우리 동네입니다. 경상도. 여기 이황 선생님 막 이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 동네가 양반들이 되게 자부심이 강하거든요. 이 영남 지역에 양반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상소를 올려요. 그러니까 앞에서 최익현처럼 개별적으로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집단, 우리로 치면은 이제 서명운동 같은 거죠. 요런 걸 하는데 이때 영남 지방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상소를 올려요. 많다라는 걸 상징하는 한자로 숫자 만을 써서
10,00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영남 만인소라고 하는데요. 진짜 10,000명이 아니고 그렇게 이제 상징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상소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거야. 영남 만인소에서 저항의 규모가 굉장히 거대해졌구나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상소가 올라오게 되고요. 이때 이제 가담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홍제학이라고, 이 아저씨는 우리 교과서에 안 나오긴 하는데 이 아저씨는 진짜 강도가 세가지고, 그러니까 영남 만인소까지 올렸는데 임금님이 말을 안 듣는단 말이야. 앞에 시기 때만 해도 이 사람들이 또 유교적 질서의 인물들 아니까, 유교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임금님이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하셔서 아직 경험치가 딸리셔가지고 간신배 말에 넘어가서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시는 거야. 임금님 자체는 좋은 분이야 라는 이제 믿음을 바탕으로 이러한 이제 운동을 한 거였는데, 홍제학이 봤을 때는 지금 최익현의 오불가수에 이어서 영남만인소까지 나왔는데도 임금님이 입장을 안 바꾼다는 건 임금님이 개차반인 것 같거든. 이 사람 소통의 의사가 없고 완전 독재자 스타일, 완전 이거는 임금이 아닌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다른 양반들은 개화파 관료들, 즉 신하들을 욕을 해. 니네 왜 자꾸 문 열어? 왜 임금님 자꾸 꼬드겨? 하고 욕을 했다면, 홍제학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고종이 이런 삐삐삐야, 진짜 그런 식의 상소를 올려요.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약간 우리식으로 하면 욕에 해당되는 그런 종류의 상소를 올리게 되고요. 당연히 고종 있고 빡쳤죠. 왕족 모욕죄, 국왕 모욕죄죠. 반역이에요. 그래서 이 아저씨는 결국에는 사형당하는데요. 홍제학. 어쨌든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초반에는 요 60년대 같은 경우는 정부랑 뜻이 많으니까 평화롭게 운동이 됐던 게, 요때 이제 조금 격렬해지기 시작하더니 이때는 엄청난 규모로 완전 적극적인 격렬한 운동으로 위정척사 운동의 스타일이 점차 통상반대, 개항반대, 개화반대 형태로 변화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 개화반대 형태까지 갔는데도, 근데 여러분, 조선 정부가 개항을 멈춥니까? 안 멈춥니까? 안 멈추고요. 심지어 1890년대로 가면 그 개화의 그 불평등성의 문제로 결국 본격적으로 이때 이제 일제가 우리 조선을 침략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1890년대 한 중후반부터 이제 1900년대로 넘어가는 순간 이제 일제가 본격적으로 우리 권력을, 우리의 국가 권력, 국권이라고 해요. 요거를 침략하는, 침탈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말로 했는데도 안 되잖아. 정부가 말을 안 듣잖아. 심지어 나라 뺏기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로는 실컷 지금 30년간 했으니까 무기를 드는 거야. 그러면서 앞에 봤듯이 이제 항일의병운동으로 연결이 되는데, 요 항일의병운동은 카테고리가 다르죠. 이건 다 말로 싸웠잖아요. 근데 이건 무기 들고 싸우는 거니까 조금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보통은 얘는 따로 빼서 위정척사로 안 보고 그냥 계승한 항일의병운동으로 뒤에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항일의병운동의 정신이 바로 이 위정척사 운동의 입장을 계승했다라는 걸 여러분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개화에 반대하는 요런 모습이 나타나요. 심지어 이 개화 반대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상당히 논리적이고 침략적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했다는 점에선 꽤나 좋은 의미를 가지는 운동이기도 해요. 다만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결국 양반층 중심의 무슨 종교를 사랑하는, 유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통으로 가자고 주장하면서 나온 움직임이라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 계속 얘기하자면 시대적 흐름으로는 전통이 맞다, 개화가 맞다, 개화가 맞다라는 거야. 이게 아쉽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침략적 의도를 파악했으면 침략 당하지 않게끔 현명하게 문을 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아저씨들은 침략하러 왔으니까 그냥 문 닫자, 이거는 조금 방향이 안 맞았다. 이 운동의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도 이걸 받아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 아주 유명한 운동이요, 위정척사 운동이고요. 자, 양반들을 중심으로 이런 운동이 일어날 때, 자, 양반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밑에 백성들이 꾸준히 지켜봐요. 게다가 개화 이후 더 먹고 살기 힘든 건 결국 백성들이거든요. 이 백성들도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게 교과서에 있는 두 번째로 나타난 사건,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모년에 군대를 중심으로 난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군대가 중심이라서 군난인데 실제로 내부에 백성들도 엄청 같이 많이 참여했던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모군란.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수업 끝인 줄 알았죠? 아닙니다. 하나만 더 확인할 건데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교과서가 중간에 1870년대 최익형과 관련된 오불가소 사료는 굉장히 잘 소개를 해놨는데 그 외가 없어. 근데 여러분, 이 위정척사 운동이라는 게 아까 우리 학습지에서 본 것처럼 그냥 동상반대, 개항반대, 개화반대 이렇게 주면 문제가 너무 쉽거든요. 너무 뻔해. 앞에 뭐 60년대 상황, 70년대 상황, 80년대 상황은 우리 이미 수업 시간에 몇 번이나 하는 거고 반복하면서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다 파악을 하거든요. 보통 이거를 줄 때는 지금 여러분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요렇게 사료를 통해서 제시가 많이 됩니다. 내가 이거 문제 쉽게 낸다고 지금 위에 연대도 써놨는데 연대도 안 나오고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요 사료들을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필기하시느라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나중에 여러분 학습지 받으면 그 학습지 문제로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내가 쉽게 문제를 줘서 위에 연대가 적혀 있죠. 자, 1860년대네요. 요 사료와 관련된 위정척사 운동은 통상 반대일 거고요. 그쵸? 통상반대를 주장했던 통상반대 운동. 자, 나는 1870년대니까 개항반대, 개항반대 운동이 될 거고요. 그쵸? 마지막은 개화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는 위정척사 운동 세 가지 단계를 지금 표현해놨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연대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요 사료를 분석을 해서 이게 각각 통상반대다, 개항반대다, 개화반대다 찾을 수가 있어요. 바로 선생님이 밑줄을 그어놓은 리을, 미음, 비읍이 가장 핵심이고요. 그 외에도 다른 부분에서도 힌트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860년대 통상반대 운동을 배경으로 나왔던 사료입니다. 자, 이 사료 내용이 바로 통상반대를 주장하는 목소리, 상소문이 되겠는데요. 보니까 일단 리을, 천주교의 확산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쵸? 자, 이 시기 천주교랑 관련해서 조선이 트러블을 겪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60년대 우리 상황에서 봤었죠? 바로 병인 박해입니다. 병인박해, 천주교의 확산으로 우리가 이걸 막기 위해서 병인박해를 일으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누가 쳐들어옵니까? 프랑스가 쳐들어오잖아요. 자, 이 서양의 침략, 대표적으로 우리는 프랑스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미국이나 독일도 해당되겠죠. 제너럴 셔먼호나 오페르트 노굴 사건이 이때 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주장은 통상반대, 소통하고 상업활동하는 걸 반대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도 교역이란 단어를 써서 주장을 풀이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요 사료는 여러 가지 이런 힌트들을 통해서 통상반대 운동에 대한 사료구나 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고요. 나 같은 경우는 자, 여기 핵심이 있죠. 너무너무 중요한 동양의 외인이나 일본과 서양은 모두 한통속으로 일본은 조약을 체결한 형태로 삐삐삐삐. 자, 바로 요 밑줄친 미음, 이걸 내가 5글자로 외양일체론이라고 했고요. 결국 요 제시문의 사료는 오불가소를 의미하는 거죠. 자, 오불가소 중에도 우리 교과서 3번에 있던 내용을 좀 더 길게 풀이한 내용인데 그래서 요 밑줄 친 부분 이게 외양일체론이구나 라는 걸 아는 순간 이건 바로 1870년대 사료구나 라는 거고요. 꼭 이 외양일체론을 몰라도 일단 일본, 조약, 강화 막 이렇게 나왔으니까 일본과 조약을 맺는다? 강화도 조약이구나 이게. 강화도 조약이 나타난 시기면 1870년대구나. 개항반대 운동이구나. 요렇게 짐작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80년대. 일단 미국 나왔다, 미국. 그러면 일단 80년대구나. 당연히 볼 수 있는 거고요. 그쵸? 개화반대 운동이겠네. 자, 근데 요 내용 보시면요, 얘들아. 미국은 본래 우리가 모르던 나라인데 타인의 권유 때문에 미국하고 손잡게 됐대요.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죠? 미국은 누구의 제안으로, 누구의 권유로, 누구의 중재로 우리가 조약을 맺게 되었다?
청나라인 거죠. 바로 요 타인의 권유란 청나라를 의미하는 거고요. 책 제목으로는 조선 책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권유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구나. 우리 배웠던 내용하고 연결 지으면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걱정하잖아요. 그들이 과도한 요구를 해오면 어떻게 막을 거냐. 실제로 과도한 요구 했어요, 안 했어요, 미국? 했죠? 과도한 요구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지? 치외법권, 또 최혜국 대우 이런 거 있었죠, 그쵸? 와, 이 사람들 정확하게 예측해냈네요. 분석 잘했어요. 그래서 서양까지도 침략성, 제국주의적인 그러한 의도를 정확하게 이들은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요게 바로 그 위정척사 운동 각 시기별로 대표하는 사료니까 요 분석한 내용들 꼭 나중에 정리해 보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진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안녕.